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준아,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것 같다. 내가 마련해준 집이지만 이제 네가 나가야 할 것 같구나.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아들에게 모든 걸 바쳤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외면뿐이었죠. 결국 참고 참았던 어머니는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68세 정미경입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우리 아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이를 악물고 살았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면서도 힘든 줄 몰랐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기쁜 마음으로 아들 도시락을 싸고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쪼개 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아버지 제사는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으면서 처가 행사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 저는 부모의 희생을 외면한 아들이 결국 어떻게 후회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게 매출이 줄어들어도 과외비만큼은 어떻게든 마련했고 그 덕분인지 민준이는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입학식 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서 있는 아들을 보는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 키웠다. 그렇게 생각하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다니면서 아들은 점점 더 바빠졌습니다. 집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친구들과 여행도 자주 다녔어요. 그래도 가끔 집에 올 때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기에 저는 아직 멀어지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마침내 아들이 좋은 반려자를 만났으니 편히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부터 아들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직장 생활이 힘들겠지 싶어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전화라도 하면 바빠서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한번 보기 힘들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가족보다 처가 쪽과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제사는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 SNS에서 처가 행사에는 참석하고 즐겁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대체 언제부터 나를 이렇게 외면한 걸까? 그때부터 제 마음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아들을 마주쳤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바쁘다던 아들이 장모랑 함께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쁘다던 사람이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아서 다시 한번 눈을 비벼보았지만 그건 분명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멀리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한번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참고만 살아야 하는 걸까? 이대로 계속 모른 척해야 하는 걸까? 결국 저는 제 인생 처음으로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질 것 같았습니다. 늘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던 아들이 시장에서
여유롭게 장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멀리서 보았던 아들의 얼굴은 참 편안해 보였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채 장모랑 무언가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분명 그 모습은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행복 속에 저는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평생 희생하며 살았는데 결국 나는 아들의 삶에서 지워진 존재인가?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괜히 마음만 상한 것은 아닐까? 혹시 아들에게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서운한 감정이 더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얼굴 한번 보러 오지 않았던 아들이 처가 행사에는 누구보다 열심히 참석하는 모습을 떠올리니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울린 후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여전히 바쁘다는 말이 먼저 나올 것 같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시장에서 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준아, 요즘 많이 바쁘지? 네, 엄마,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있어서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시장에서 장 볼 시간은 있나 보네. 순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을 기다리며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서운함이 커져만 갔습니다. 엄마, 그게 괜찮아. 바쁠 수도 있지. 그런데 제사도 바빠서 못 오고 명절에도 얼굴만 보이고 가는 건 좀 섭섭하구나. 엄마, 저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사정? 그래, 내 사정은 알겠다. 그런데 처가에는 항상 가잖아. 그건 어떻게 설명할래?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말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서연이네는 좀 다르잖아요. 장인어른도 연세가 많으시고 도와드릴 일이 많아서 그래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실소가 나왔습니다. 그래? 난 널 키우면서 더한 일도 다 했는데. 그런데 넌 내게 한 번도 도와주겠다고 한 적이 없네.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서운해요. 서운하다고? 내가 서운한 감정을 말하는 순간조차 아들은 본인이 더 서운하다고 말하고 있었죠. 서운? 네가 정말 서운한 게 뭔데? 나는 서운한 감정조차 가지면 안 되니? 결국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더는 대화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락은 더욱 뜸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아들은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내 입장을 확실히 전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이 너무 무겁고 숨이 차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입원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아픈 몸보다 그 순간 나를 찾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더 서글펐습니다. 이럴 때 남들 같으면 자식이 옆에서 간호해 주겠죠. 하지만 저는 혼자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한참 가도 받지 않았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누워 있는데 문득 혹시 며느리는 알면 오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아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 외에 저는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처가 행사에 가는 것처럼 며느리가 알면 혹시 오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레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가, 미안한데 내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들를 수 있겠니? 사실 답장이 올 거라는 기대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분 뒤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많이 안 좋으신 건 아니죠? 놀란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입원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거죠. 아주 심각한 건 아니야.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검사 받고 쉬고 있는 거야. 어머님, 어디 계세요? 저 지금 갈게요. 솔직히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은 연락도 없었는데 며느리는 이렇게 걱정하며 바로 오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놀랐어요. 괜찮으세요? 며느리를 보는 순간 참 많은 감정이 스쳤습니다. 정작 아들은 오지도 않고 며느리가 혼자 온 걸 보니 씁쓸한 기분이 들었죠. 민준이는 바쁜가 보구나. 아, 네.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기대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일이 먼저지. 나는 그냥 서연이 얼굴이라도 봤으니 됐다. 마음은 착잡했지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그냥 대충 먹었다. 그러자 며느리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보온 도시락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끓인 죽이에요. 병원 밥 맛없을까 봐 가져왔어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 손수 싸온 음식을 내밀었는데 정작 제 친아들은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나? 참 서글픈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퇴원해서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여전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찾아와 챙겨주긴 했지만 정작 아들은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더욱 저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도 예전처럼 기운이 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에게는 여느 때처럼 웃어 보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가 누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살지 않기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그래서 직접 아들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그 집은 원래 제 이름으로 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오래전 아들이 결혼할 때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준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가족이 사는 집이 아니라 저와는 무관한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서면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아들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웬일이세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은 분명 제가 마련해 준 곳인데 저는 단 한 번도 초대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민준아, 이제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것 같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내가 마련해 줬지. 하지만 이제 내 집에서 너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구나. 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선명해졌습니다. 더는 내가 아들에게 희생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아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가 이 집을 마련해 준 건 내가 편히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래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하나둘 쌓이며 굳어진 결심이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부모를 완전히 등지고 살면서도 이 집에서 편하게 사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다. 내가 마련한 곳에서 살면서도 부모를 외면하는 건 내게 너무나 큰 상처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억울함도 당황스러움도 보였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힘으로 살아라. 나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 한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들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허망했습니다. 집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마음이 편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키운 아들이었지만 결국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먼저 전화할 일이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부모의 안부를 묻지 않던 아들이 전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 아들은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내가 서운해하고 상처받았던 시간은 아무렇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본인이 힘들어지니 이렇게 따지는 것이 엄마가 갑자기 이렇게 하시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자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너무하다. 내가 너무한 걸까? 평생 아들에게 모든 걸 바쳤는데 이제 와서 내가 너무한 사람이 된 걸까? 하지만 이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너무한 건 누굴까? 아들이 바빠서라는 이유로 부모를 외면하는 동안 저는 혼자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이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저는 혼자 식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보고 너무하다고 말하는 것이 옳은 걸까요? 나는 내가 부모를 완전히 등지고 살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사는 걸 더는 보고 싶지 않다.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이해하려 애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내가 결정해라. 나는 이제 내 삶을 살려고 한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난 걸까 싶었지만 인생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아들은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연락을 끊고 난 후 예상보다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화가 나서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여전히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는 마음이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사라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평생 몸담았던 직장에서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건 오랜만에 찾아온 며느리를 통해서였습니다. 어머님, 사실 민준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들이 왜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겠지요. 평생 어깨에 힘주고 살았던 아들이었으니 부모에게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를 외면했던 시간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 시간만큼 제 마음도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들었을 뿐입니다. 그래, 힘들겠지. 그렇게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은 결국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삿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한 번도 제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랜만에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단정하던 정장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평소 늘 당당했던 태도도 사라지고 한층 초라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을 뿐입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공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말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그동안 혼자였던 시간, 아들에게 받은 상처, 외면당했던 순간들이 단 한 번의 사과로 사라질 수 있을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사상을 정리하며 조용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한숨을 쉬더니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이었습니다. 제사상 앞에서 묵묵히 향을 피우고 정리를 도왔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기를 반복하면서 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아들은 말이 없었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에서 후회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도와 이것저것 정리하면서도 계속 조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제야 비로소 부모에게 기대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저는 아들에게 기댈 수 있는 부모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오랜만에 저와 마주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된 후 재취업이 쉽지 않았다는 것,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는 것, 그러면서도 부모에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는 것.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엉켰습니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웠고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괜찮다고 말해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간섭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제는 너도 너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나이가 됐으니까. 하지만 부모란 건 자식이 잘 나갈 때만 찾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처음으로 제가 차려준 밥을 조용히 다 먹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식사 중에도 휴대폰을 보며 바쁜 척을 했겠지만 그날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연락하기도 어려웠던 아들은 이제는 가끔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듯 짧은 통화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은 식당에 찾아와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많은 걸 바란 건 아니었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를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예전처럼 얼굴만 비추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전히 저는 아들에게 서운한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아들이 깨닫길 바랐습니다. 그제야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부모도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요. 이제라도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부모님은 호텔 뷔페 대접받을 분들이고요. 어머님은 그냥 그 정도까진 아니잖아요? 식사 대접이요? 어머님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저희도 힘들어요. 어머님이야 뭐 김치찌개 정도면 되시잖아요. 그게 더 익숙하시죠? 이 말을 듣고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 이게 며느리의 진심이구나. 나는 호텔 뷔페는커녕 김치찌개 한 그릇도 아까운 사람이 된 겁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66살 김정숙입니다. 평생을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작은 국밥집을 운영했고 남편이 떠난 후에는 혼자서 식당을 지켜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장만한 작은 단독주택에서 살며 하나뿐인 아들을 키우는 게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고 결혼까지 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결혼 후 점점 변해갔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면서도 저에게는 점점 소홀해졌습니다. 사돈댁 부모님과는 호텔 뷔페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저는 식사 한 끼 얻어먹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그래도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엔 어려워서 그럴 거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저는 어머님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저는 가진 전 재산을 내어주며 도왔습니다. 그 덕에 아들 내외는 넉넉한 전세금으로 새 아파트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보니 저는 찬밥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플 때 죽 한 숟가락 떠주는 사람도 없이 저는 이렇게 혼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던 시절 우리는 가진 건 많지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새벽이면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가고 뼈를 푹 고아 국물을 만들고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죠. 가끔은 새벽 4시에 가게 문을 열기도 했고 손님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는 앉을 틈도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면서도 힘들다고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가게에는 단골 손님이 많았습니다. 동네에서 정 많고 성실한 부부로 소문이 났고 힘들어 보이면 손님들이 농담을 건네며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바빠 보이시네요. 국밥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그럴 때면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가장 큰 희망이었던 사람, 바로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남편과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힘들지 않게 키우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돕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들은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했고 학교에서도 매번 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아들이 대견해서 저는 아끼고 아낀 돈으로 참고서도 사주고 학원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국밥 한 그릇 팔아서 번 돈이었지만 아들이 공부할 책을 살 때는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남편과 함께 차곡차곡 돈을 모아 작은 단독주택을 장만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남편과 함께 새로 산 집 마당에 서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우리도 내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하지만 편히 쉴 겨를도 없이 우리는 매일 국밥집을 지켰습니다. 식당은 우리 생계였고 무엇보다 아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도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직 남은 건 아들이었고 저는 그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남편 없는 집에서 혼자 울어도 새벽이면 다시 가게 불을 켜고 국밥을 끓였습니다. 남편 대신 제가 더 열심히 뛰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다 보니 어느새 아들은 대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입학식 날 단정한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남편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정말 잘 되겠구나. 아들은 졸업 후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몇 년 뒤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참 단아하고 예의 바른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밝고 조용한 성격에 말도 공손하게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앞으로 잘 모실게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비록 남편은 없지만 이제라도 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머리를 곱게 빗고 한복을 차려입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키운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도 가정을 꾸리겠구나 하. 나도 가족이 하나 더 생겼구나.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달라질 줄은. 결혼 후 처음 맞은 명절. 나는 정성껏 음식을 차리고 아들 내외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갈비찜, 잡채, 전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아들의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뿐이었습니다. 엄마, 힘드니까 올해는 간단하게 하자. 며느리는 말없이 앉아만 있었고 제 음식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며느리도 어색할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후로도 며느리는 나와 거리를 두려는 게 느껴졌습니다. 점점 연락도 줄어들었고 명절 때도 잠깐 들렀다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듣게 됐습니다. 솔직히 우리 남편이야 시댁에서 받은 게 많다지만 내가 왜 시댁까지 챙겨야 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평생을 바쳐 아들을 키웠는데 며느리는 그것을 자기가 감당해야 할 부담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해준 것들은 이 아이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나 봅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졌고 아들마저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요즘 바쁜가 보다. 얼굴 보기가 힘드네. 그러자 아들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너무 서운해하지 마.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서운한 일이 아니라고요? 단 한순간도 아들을 위해 아끼지 않았던 시간들. 그런데 이제 나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계속된 일들을 보며 결국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나는 며느리에게도 아들에게도 챙겨야 할 가족이 아니라 그저 신경 써야 하는 짐일 뿐이라는 걸.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변해가는 걸 느낀 건 결혼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나는 아들 부부를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갈비찜도 하고 잡채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회사 다니느라 피곤할 테니 맛있는 거 먹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따로 안 가도 되지? 우리 저녁에 약속 있어서 약속. 장인 장모님이랑 호텔 뷔페 예약해놨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 생일이니 사돈댁과 식사할 수도 있죠. 하지만 나는 아들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생일상을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점심이라도 같이 먹으면 안 되겠니? 엄마, 이번엔 그냥 넘어가자. 다음에 꼭 따로 식사해요. 나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역국이 끓고 있는 냄비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국자로 휘휘 젓던 국물이 울컥 치밀어 올라오는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넘겼습니다. 한 번쯤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 가려고 집을 나섰다가 우연히 아들 집 근처에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같이 점심이나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 지금 가야 할 데가 있어서요. 그럼 저녁은 어떠니? 저녁에도 약속 있어요. 다음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그 말이 어쩐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왠지 일부러 피하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동네 친구를 만나러 나갔다가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에 호텔 뷔페 갔는데 거기 네 사돈이랑 며느리랑 같이 왔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돈댁 부모님과는 호텔 뷔페에서 점심을 먹었다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그날 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오늘 며느님 밥 먹자고 하니까 바쁘다고 하던데 어디 갔어? 점심에 친정 부모님이랑 식사했다고 하던데. 그래, 그렇구나.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피하고 있었고 나와 사돈댁 부모님을 다르게 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와 나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자주 오던 전화도 줄어들었고 명절에도 겨우 인사만 하고 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심한 몸살을 앓아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누워 있다가 너무 힘들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엄마가요. 너무 아파서 그런데 혹시 퇴근하고 잠깐 들를 수 있겠니? 엄마, 오늘 야근이라 힘들어요. 약국 가서 약 사드시고 쉬세요. 그래, 알겠다. 전화기를 놓고 누워 있는데 문득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힘들다면 이해해야지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우연히 며느리의 SNS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즐거운 저녁 시간. 사진 속에는 며느리와 사돈댁 부모님이 호텔 뷔페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야근이라 바쁘다더니 며느리는 이렇게 사돈댁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까?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혹시 오늘 어디 갔었니? 네. 그냥 부모님이랑 저녁 먹었어요. 왜요? 나는 아파서 밥도 못 먹고 있는데 그러자 며느리는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부모님이랑 어머님이 같을 순 없잖아요. 뭐, 저희가 얼마나 빠듯한데요. 어머님까지 챙길 여유는 없어요. 그럼 사돈댁은 챙기면서 나는 못 챙긴다는 거니? 그건 당연하죠. 친정 부모님이시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다. 그동안 나는 며느리에게는 밥 한 끼도 아까운 사람이었다는 걸,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나는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아들 부부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아들 부부에게 기대하는 걸 점점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을 하면 바쁘다는 말만 돌아왔고, 며느리는 더 이상 나를 대놓고 피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숨길 필요도 없으니까요. 나는 달라진 관계를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래, 다들 바쁘니까 이해해야지. 예전처럼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가족이니까 언젠가는 나를 다시 챙겨주겠지. 그렇게 애써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정말 가족을 잊을 수도 있는지 나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해 겨울, 나는 감기에 심하게 걸려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몸에 열이 펄펄 끓고 기운이 없어 냉장고 문조차 열기 힘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감기는 위험하다고 하던데 나는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혹시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중요한 프로젝트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다음에 전화할게. 뚝.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누워 있는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하지만 밥을 할 기운이 없어서 이번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혹시 시간 되면 죽이라도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엄마가 너무 힘이 없어서. 그러자 들려온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어머님, 저희도 너무 바빠서 힘들어요. 어머님까지 신경 쓸 여유 없어요. 어머님도 이제 혼자 계시니까 스스로 챙기셔야죠. 저희가 매번 도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나도 안다 바쁜 거. 그런데 너희 친정 부모님은 바빠도 꼭 챙기더구나. 어머님,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안에서 철저히 찬밥 신세가 되었다는 걸. 며칠 후 우연히 며느리와 마주칠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했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오히려 더 당당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세요?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네. 그러자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영양제라도 챙겨 드세요. 요즘은 나이 들면 다들 보약 같은 거 먹고 버티시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이제 나는 그냥 보약으로 연명해야 하는 존재인가요? 이 사람들은 이제 내가 뭘 먹고 사는지도 관심이 없구나. 나는 그날 밤 혼자 밥을 먹다가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픈 것조차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구나. 그리고 결국 나는 며느리와 제대로 부딪히게 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나는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계속 소원해졌지만 그래도 명절이 다가오니 아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하지만 한참 동안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때 안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목소리. 누구세요? 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엄마. 그러자 며느리는 문을 살짝 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오늘 일정이 있어서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아들 얼굴이라도 보고 가면 안 될까? 그러자 며느리는 피곤하다는 듯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이랑 어머님이 같을 순 없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저희가 얼마나 빠듯한데요. 어머님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가족이었지만 이 집안에서 나는 가장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존재였습니다. 나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다 알겠다. 나는 아들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도 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 집 앞에서 돌아서는 길, 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멀어지는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다.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는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나는 신경 쓸 가치도 없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먹다 남은 반찬 몇 개뿐이었고 집안은 점점 더 적막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내가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 이유가 있나? 그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차용증.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금을 마련해 주면서 억지로라도 받아둔 차용증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걸 꺼내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야 언젠가 갚겠지. 그래도 가족인데 돈 문제로 갈등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컸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보니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이 차용증은 법적으로 효력이 충분합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는 다시 한번 내 얼굴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자식과 법적 다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는 참지 않겠다. 그동안 나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내 권리를 찾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내외는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변호사가 우리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다는데!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이제까지 나를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으니까 나도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엄마! 설마 진짜 소송까지 하겠다는 거야? 그래. 너희가 갚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받아낼 거야.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가족끼리 이러시는 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 피식 웃었습니다. 가족!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네가 감히 가족이란 말을 해? 어머님, 저희 지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 그런데 너희는 사돈댁 부모님 모시고 호텔 뷔페는 가더라. 나는 아플 때 죽 한 그릇도 못 얻어먹었는데 그땐 가족이라고 생각도 안 했지?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결국 아들 내외는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전세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금 시간을 달라고 하네요. 더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한 달 후 마침내 나는 내가 빌려준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돈을 손에 쥐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야 나는 자유다. 나는 즉시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오래된 월세방을 떠나 오롯이 내 이름으로 된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도 가볍고 편안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입니다. 새로운 집에서 생활한 지 한 달쯤 지나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저 멀리서 며느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화려한 옷차림도 거만한 태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초라한 얼굴로 나를 보고 서 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뭐라도 말했겠지만 이젠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너무 늦었지만 정말 죄송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이미 늦었어.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마트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인연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나는 아들과도 며느리와도 완전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혼자 지내면서 복지관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갑니다.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걸.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더 이상 버리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이게 바로 내가 찾은 진짜 행복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